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게 우려되지요. 지금 우리는 이제 졸업하는 세대니까 빨리 좀 이제 장가나 많이 가라고 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좀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좀 잘 못해줄까 싶어서 교육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젊은 아들 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걱정은 되죠. 왜냐면은 우리 인구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맞아. 인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고. 자식들이 많아야 똑똑한 놈이 나와서 자꾸 발전을 시켜야지. 육아 지원이요. 어쨌든 맞벌이를 하니까 어떻게 지원받느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명은 낳을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금적으로 누구를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지원들. 둘이서 잘 살아도 되는데 이제 힘들게 또 낳아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는 나이 자체가 늦어져가지고 아마 못 갖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안 가져지는 게 아닌 이상은 가지려고는 할 거예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 0.07명이 줄어든 0.65명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 몇 년째 출생률 최하위 국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대로라면 한국은 망한다, 한국은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KBS 1라디오에서는 오는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특집을 기획했는데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어제 이어 오늘과 내일까지 아이 낳지 못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진단해보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인구 전문가시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대연 한경국립대 아동가족복지학 교수 함께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장대연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KBS 1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을 마련한 만큼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가의 만남을 준비해봤는데요.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이자 세계적 인구 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인구 참조국 대표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퍼 스쿠바 대표님. Yes, hello.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서 지난해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현재 지구촌의 인구 변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I think the most 오늘날 글로벌 인구 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을 꼽자면 전 세계적인 인구 격차라고 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체 출산율 이하의 출산율을 겪는 국가가 많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국가에서 현재 인구를 대체하여 인구수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숫자인 2명보다 아이를 적게 낳고 있죠. 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대체 출산율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인구수는 앞으로 30년 안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앙골라와 니제르와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러 국가가 여기에 해당하죠.
따라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국가들 사이에 이런 인구학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부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을 크게 좌우할 수 있죠. 20세기 인구 변화와 21세기인 지금의 인구 변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20세기 들어 전 세계 인구 측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일부 결과를 감당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진전을 꼽자면 우선 기대 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염성 질병보다 비전염성 질병이 훨씬 더 흔한 사망 원인이 됐죠.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망률이 변해가던 때에도 특히 20세기 중반까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자녀를 상당히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20세기 초에는 전 세계 인구가 16억 명이었지만 20세기 말에는 61억 명으로 늘어났으니까요. 그 상황을 통해 우리가 21세기에 물려받은 현재의 세계가 형성됐어요. 인구 측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역학관계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들의 인구가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난 세기가 남긴 인구 유산이 이번 세기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국가들이 인구 변화에 따라 실제로 글로벌 권력과 영향력까지 잃을 것인가? 입니다. 특히 대표님의 책에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고령화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매우 낮은 출산율은 우리가 더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론적으로 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확신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약 1.3명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믿은 학자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경우는 우리 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고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해질 정도죠.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수치를 몇 개 들자면 서울의 경우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0.55명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낯선 수치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한국의 독특한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가정 내에서 성별에 따른 관계와 역학관계, 또 직장 내에서의 성별 관계가 이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가정에서나 직장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절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는 문제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성별 관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격차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다른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출생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한국의 출생률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South Korea has many things in common with most countries in the world. 한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의 출산율이 현재 대체 출산율 이하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상당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보를 이루려고 노력한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히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쳤죠. 또한 여성들이 집 밖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여성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됐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요. 덕분에 전체 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죠. 심지어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청소년 임신율을 낮추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해 합계 출산율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이런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주택에 대한 극단적인 압력도 실제로 청년들이 자녀를 갖거나 더 큰 가족을 꾸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출산에 작용하는 또 다른 원인은 한국의 교육이 매우 비싸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들은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죠. 그런데 저출생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직면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시아에 위치한 선진국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청년들이 아이를 아예 갖지 않거나 많이 갖지 않으려는 이유 혹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매우 비슷합니다. 많은 사회에서는 결혼이 아이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요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녀를 갖는다는 건 미래를 낙관한다는 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낙관론의 부재가 바로 출산율을 낮추는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청년들은 직전 세대에 비해 많은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주거 비용은 계속 치솟는 것 같고 보육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보육을 맡길 때를 찾는 일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은 실제로 돌봄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돌봄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선택권을 제공하죠. 게다가 청년들은 여전히 높은 청년 실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가 항상 거론되죠. 따라서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저출산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들도 있죠. 인구가 폭증하는 나라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크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도 사실은 두 부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출산율이 높았고 덕분에 현재까지도 그 추진력에 편승하고 있는 국가들로 예를 들어 인도가 있죠. 반면 출산율이 지금도 여전히 높아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상당수 국가에서는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도 이미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대체 출산율 이하일 수 있습니다. 단지 가입 연령인 청년들이 여전히 더 많을 뿐이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합계 출산율이 여전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 추진력을 계속 쌓아갈 국가들 말이죠. 이러한 국가들은 앞으로 30년 후에도 가임기 여성 집단의 규모가 여전히 커서 21세기 후반까지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나가 돈을 벌 기회가 가장 적은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여성들이 교육 수준도 가장 낮고 아동 결혼은 매우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5세 미만 소녀들이 출산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정부의 인구 정책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가족, 특히 여성이 겪는 압박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출산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의 문제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출산율의 변화로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더 큰 사회적 이익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요. 게다가 국가 차원의 정책은 정의상 하나의 접근법을 통해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의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이 경우에 여성들이 실제로 겪고 있을 문제에는 정확히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한두 가지 정책에만 큰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작 한두 가지 이유로 자녀를 갖거나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복잡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족을 지원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나 심지어 직장과 같은 훨씬 작은 단위에서 지원하는 방식 말이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 한국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인식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I think that one thing I'm looking for is to see 저는 한국 정부가 성평등과 관련한 수사와 행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놓고 훨씬 더 경제적인 접근 방식만을 취해왔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을 연구하고 또 한국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순전히 경제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실제 합계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접근 방식이란 보조금, 현금, 자녀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을 의미하죠. 그래도 제가 볼 때 한국 정부가 최소한 메시지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 내에 무급 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문제로 보고 있죠. 또 남성의 육아휴직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책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일부 발언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협력하고 자녀를 가진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더 이용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 정부의 이러한 발언과 수사가 실제로 진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한국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한국인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더 낙관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자면 이 모든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든 높이지 않든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그 지표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인구 문제 대응,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Tha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and I think that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답은 아마도 얼마나 작은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 불평등한 정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 유형의 불평등과 그러한 불평등이 법률과 관행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런 독특한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인구가 한국으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민만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시는데 왜 그렇게
전 세계의 인구 추세를 보면 이번 세기 안에 전 세계의 인구 규모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민을 통해 인구 규모를 보충하려는 전 세계 국가들은 앞으로 같은 이민자들을 둘러싸고 점점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일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주들은 모두 사람들을 주로 이주하도록 유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사람을 둘러싸고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아직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이민을 통해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지속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한 국가는 한 이민자를 얻어서 이득을 보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의미니까요. 결국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측면에서 따져보면 결국 일부 국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민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어디일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민자들이 과거부터 갔던 나라들이겠죠. 한국처럼 고도의 이민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의 경우 새로운 이민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가 더 힘듭니다. 이러한 중요한 측면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단 하나의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특히 한국 저출생 문제의 열쇠를 양성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성평등 의식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해외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평등 측면에서 훨씬 평등한 사회로 여겨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조차도 남성과 여성이 가정 내에서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무급 노동을 소비하는 시간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페미니스트들이 유교 사상과 가부장제의 잔재에 대해 지적하고 그 모든 것이 법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셋째 자녀의 출생 시 성비가 매우 왜곡되어 있었던 나라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 책에도 썼기 때문에 압니다. 보통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의 성비는 여아 100명 대비 남아 105명 또는 106명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여아 100명당 남아 최대 180명까지 태어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한 세대 만에 역전됐죠. 정책 위반자들은 예를 들어 상속법에 그러한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차별이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별에 따른 문화적 문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문제 차원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성평등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오직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남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양성을 모두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주목하는 사실은 한국 남성들의 인터뷰에서 고용주의 보복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쓸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성에게만 주목하는 대신 남성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남성이 실제로 육아와 자녀 양육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성평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가 심각해진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에 대해 강조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to continue to see 이제는 인구 문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로 여기고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는 데만 치중하는 시기는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출산율이 문화와 국가를 불문하고 모두 낮으니까요. 이러한 출산율은 이제 심지어 중소득 국가에서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당연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설사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더라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구수에 연연하면서 출산율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점차 고령화되는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현재와 미래의 인구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인구 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 참조국 대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Great. Have a great day.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서 제니퍼 스쿠바 교수와의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대한민국 저출생, 고령화 문제 심각성과 함께 한국 사회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양성평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스쿠바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경제적인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좀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쿠바 교수 인터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막연하게 기대만으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만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은 한국이 지향해야 될 국가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돼 있다고 매년 이제 그런 지수를 발표하는데 5위 안에 들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2010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이들이 양성평등을 못해서 그런 것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만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아니다라는 또 접근도 필요하고요. 장 교수님은요? 네, 저는 스쿠바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저출생 대책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해야 되는 국민들에게는 그 심각성이 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정부에서 아무리 일가정 양립 관련 정보 제도를 수단해도 현실에서는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도와 현실에 괴리되어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을 통한 제도 도입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은 민간 영역이 주도해서 근로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또 남녀의 노동권이 평등하게 만드는 노력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또 저출산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스쿠바 교수님의 견해 중에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지점은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은 거의 대부분이 출산 후 육아 부담 경감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선제되어야 할 논의점이 저출생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2021년부터 20만 건이 무너져서 작년에도 19만 3천 건에 머물렀고요. 예. 작년에는 다소 내려갔지만 이혼 건수는 1998년 IMF 이후에 11만 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 동안 새로운 가족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또 가정의 해체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출생에 대한 개입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스쿠바 교수님의 견해가 우리나라 사회에 잘 이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또 이민 정책 등으로 또 인구 대책을 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와 꼭 같이 또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홍 교수님. 먼저 우리의 이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손에 잡히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사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규모 자체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연령 분포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 규모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뭐 2070년까지 얘기할 것이냐 앞으로 30년 후 정도만 예측을 해보면 예. 인구가 4,500만 명 정도로 한 64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 줄어드네요. 예. 어떻게 보면 부산 인구가 320만 명이니까 부산시 규모의 인구가 두 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인구가 줄면 1인당 삶의 질이 좀 개선돼서 좋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64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예. 잘 관리하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저는 규모 자체보다는 연령 분포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초저출생 문제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65세 고령인구 비중이 19.2%인데 30년 후가 되면 41.3%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고 초고령 국가가 일본인데 예. 일본도 한 30년 후에는 40%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생산 연령 인구는 현재 70% 정도 되는데요. 30년 후가 되면 51%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인구의 변화인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인구 분포에서 배웠던 뭐 항아리형 이런 게 아니라 머리 부분만 연령대가 맞습니다. 높은 머리 부분만 비대하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장 교수님은 이 인구의 심각성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인구 감소 과정에서 뭐 고용과 같은 경제나 또 국방, 또 학교와 같은 사회 구조 전반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례로 대학가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대학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에 사회 구조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전면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으로 인해서 유아기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육과 유아교육이 합쳐지는 유보통합이 논의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동가족복지학 전공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복지상담학 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아동이 빠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혼란이 가중되면 당연히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클 거고 또 관계 네트워크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고려되어 왔던 인간으로서의 살아감 그런 근간을 흔드는 인류사의 중대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 이야기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아니 그 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7남 8녀 중 막내입니다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우리 정부 정책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단 말이거든요. 교수님 이런 인구 절벽 현상 어디부터 시작이 되고 비롯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출생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정말 단기간에 급격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예요. 아주 고도 성장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라는 게 뭐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높은 교육열 또 경쟁 같은 게 산업화의 중요한 요소의 성공 요소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경쟁이나 과도한 사교육과 같은 그런 사회 변화의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이나
또는 여성들이나 이런 가치관이 상당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걸 아까 스쿠바 교수도 지적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은 오랫동안 점진적인 산업화를 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보완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한국은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다 보면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2배, 3배 이상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못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어떤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사례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일본한테 이기자 이러면서 아이를 낳는 것만큼은 또 이기자는 이 인식으로 안 가고 있는데 그런 인식에 타격을 받게 된 어떤 시점 또 환경적 영향, 장 교수님 어느 시점에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요? 출산율 감소 원인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사회, 정신, 신체 차원에서 복합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가족 존립 위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또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 그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감소한 혼인 건수 그리고 높은 이혼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특히 출산 시기인 젊은 부부의 이혼 실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대의 문화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또 더 심각한 건 다음 세대인 아동 청소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인데요. 2021년 어린이재단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결혼과 자녀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32.5%, 그래서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21.9%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응답했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더 가족이 화목해지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이 35.5%, 그렇다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 어디에서 어느 시점쯤에 조사가 된 것인지? 2021년에 어린이재단에서 조사된 연구고요. 한 700명 정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물어본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건데요. 이런 인식의 원인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본인 원 가족의 어떤 해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요,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비율이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 비율보다 더 큰 걸로 나타났거든요. 또한 뭐 자녀가 곧 또 노동력의 확보였던 시기에서 또 현재는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하고 자녀에게 소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사교육이나 또 자녀 독립, 결혼을 통한 출가와 같은 기회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출산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보다도 그런 개인의 가족 경험 또 출산과 결혼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 교수님 완전히 이제 기성세대라면 뭐 50대, 60대 또 20대, 30대 MZ세대의 생각 또 40대 왕성한 경제활동인 건데 완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런 인식의 큰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 또 언제쯤부터 이런 인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인식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오프닝 멘트에서 어떤 그 시민들 말씀 중에는 국가가 소멸하고 있다. 근데 국가가 소멸하고 있는 건 청년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아이를 갖고 결혼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복이나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 때문에 낳는 것인데 그런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매력이 왜 없어지나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 하나는 결혼과 출산의 비용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주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까 경력 단절이라던가 육아 부담이 매우 크고
또 이게 뭐 1, 2년 하고 끝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보니까 평생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결혼과 출산의 상대적 가치도 막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대적 가치라는 걸 그거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의 커리어를 밟아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생활을 누리는 어떤 가치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으로 얻게 되는 보람이나 행복보다는 일과 경력의 투자로 얻게 되는 보람이나 물질적인 보상이라던가 개인 삶의 편안함 또는 그런 것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완성이 되면서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으나 그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청년들이 이 산업화의 경험을 했던 부모 아래서 또 사교육도 경험을 하고 서로 경쟁을 과도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혹시라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에 금융위기 같은 외부적 위험 요인도 자극과 영향을 줬을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 경쟁이라든가 생존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보다도 인적 자본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가족을 형성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죠. 장 교수님, 그런데 젊은 세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수치로도 확인했는데 문제는 성별 불균형입니다.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아이고 결혼 왜 하나 출산을 왜 하느냐 이런 부정적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물론 대체로 좀 감이 잡히긴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결혼 후에 그 짊어져야 할 육아나 또 가사 부담이 아직도 여성에게 기울어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요. 기업은 또 근무 시간에 연락이 가능하고 또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적 헌신 또 공간적 헌신이 가능한 사람을 이상적 근로자로 보죠. 하지만 한국여성재단의 기업 사례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이 가사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또 그로 인해 직장에서의 낮은 승진 전망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조사에 참여한 여성 근로자들은 전통적 성고정관념은 사라지고 있지만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성고정관념인 모성 페널티가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정부나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제도 사용 기준이 좀 불명확해서 이 제도와 현실과의 디커플링이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과 또 결혼을 꺼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확실히 아까 이 양성평등이 저출생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뷰를 들어봤던 제니퍼 스쿠바 교수도 양성평등을 강조하는데 우리 사회는 남녀 간의 일 양립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안이 사실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요. 예, 매우 중요하죠. 사실 양성평등의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가정 양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경력 단절이라던가 또 여성에게 치우치는 가사나 양육 부담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변동을 일으킨 게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반등 없이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015년 이후에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대 후반의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을 추월합니다. 지금도 여성의 고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기존의
자신을 위해 썼던 것보다도 아이나 양육을 위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사회적 돌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부모가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의 정도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예. 장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뭔가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도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출산을 한다 그러면 막 축복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가 이런 사례들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육아 휴직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일을 다른 부서의 동료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앞선 기업 사례 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것이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도 또 부서별로 또 상사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평적인 기업 문화로 좀 변화하고 있지만 또 외국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좀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또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럼 따지고 보면 저출생은 문제라고 하면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거 또는 좀 출생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개선 자금은 상당히 더딘 것 아니냐. 그중에서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구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엇을 문제로 짚고 계시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어요. 평균적인 임금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뭐 사내복지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하더라도 대기업은 규모 경제가 되다 보니까 몇 명이 뭐 육아휴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휘청하지는 않죠. 근데 중소기업은 규모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일가정 양립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독일이나 미국, 뭐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은 40에서 5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상당히 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청년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그런 위화감도 느끼다 보니까 결혼을 주저하고 여러 가지 비교 문화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파트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니라 다 비정규직으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의 사례들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직접 키우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일자리 안정성을 위해서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의 제도에 비해서 상당히 경직적이고 또 기업 문화도 경직적이다 보니까 유연근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거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노동시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남성들의 육아휴직 등도 이제 사실은 제도적으로 더 중요할 텐데 인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혼 또는 출산을 방해하는 것 중에 장 교수님의 주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가정의 해체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의 해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부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동 학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실제 연구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가족복지 전문가이신 연세대학교의 김지혁 교수님과 결혼 7년차 이하 신혼부부 24쌍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의 결혼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TSL 가족치료를 개입하고 또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궁금합니다. 만족하는지 어떤지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16쌍의 결혼 만족도와 정신건강이 개선되고 또 신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또 항산화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를 확인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간 성만족도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요. 또 가족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에 10주간 이어진 추적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 무자녀 부부 7쌍이 모두 임신하고 또 기존 자녀를 둔 부부 중에서도 2쌍이 임신했습니다. 물론 질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 결혼 만족도와 부부관계의 변화와 또 임신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높은 결혼 만족도가 또 출산 계획의 20% 이상 가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습니다. 예. 결국에 저출생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부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 교수님은 이 분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참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상당히 좀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또 순응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였고 이게 이제 부부관계의 불평등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출생에 작용을 했을까요? 저는 가족의 해체 장 교수님이 여러 연구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가족 갈등,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가사나 육아의 부담에 있어가지고 가정 내 불평등이라든가 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부 갈등이나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의 활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성평등한 그런 가사나 아니면 육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한다던가 또는 사회 문화를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홍 교수님 말씀이 조금 약간 캠페인을 하면 시도하면은 좀 좋아질 수도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거니까 장 교수님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부관계 불평등 등 좀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기능이 무엇인지 좀 먼저 살펴보면 이런 재생산과 성적 욕구 충족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기능, 그리고 정서적 지지, 또 사회와 교육, 또 경제적 지원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남녀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양육과 생계와 관련된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만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 관계만 남고 또 정서적 교감의 부부 관계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족 지원 정책이 경제적 지원에만 좀 치중되어 있는 것 또한 한몫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족의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페인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들 중에 혹시 뭐 여기 계신 두 분께서는 부부 교육이나 부모 교육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잘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원가족 부모님의 부부 관계만 경험한 채 미지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에게 물어보면 이런 상담 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크거든요. 현재 지자체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분 종교단체에서 이런 뭐 부부학교, 부모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간적, 물리적 접근성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내에 어떤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과 상담 치료에 어떤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예방적 차원에서 출산 후 바우처나 또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런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부의 세계에 대한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우리가 다른 거에 비하면 교육에 있어서 그런 공공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정부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370조가 넘는 예산을 또 투입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뭐 이따가 이제 우리 정부가 잘했으거나 앞으로 또 잘해야 될 건 따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테니까요. 먼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투입에서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까요? 먼저 홍 교수님.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부 정책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정책이 실패가 온 것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저출생 예산에 꼬리표를 달고 있는 예산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50조 원이니까 앞으로 2년 지날 때마다 100조씩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큰데 그 50조 원 중에 절반 정도는 주거 지원입니다. 그 주거 지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집값의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몇 억씩만 대출해줘도 예산이 엄청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거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대출 정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상환을 받게 됩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저출생 예산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아하. 그러면 나머지 절반 25조가 남는데요. 그 절반의 예산들은 뭐 수당 지원이라던가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사실은 저출생 대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직접적인 정책들이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다만 이런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보게 되면 20조 원 남짓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가 않아요.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저출생 예산이 방만하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에 더 투자하라는 그런 의견도 많지만 살펴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줄여봤자 얼마 되지가 않는 거죠.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원인을 몰라서라기보다도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꾸만 예산이 많이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변화를 시키려다 자충수가 되기도 하는데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부 정책 쪽에서 콕 집어서 좀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요. 저는 우선 그 새아이의 아빠로서 그 다둥이 아빠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첫째가 6살이고요. 그리고 올해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둥이 아빠가 됐고 이런 새아이를 만난 좀 기쁨 외에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19년과 2024년의 어떤 그런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 5년 사이에 이런 출산 지원 정책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없었던 뭐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가 또 출산 지원금 또 특히나 부모급여 또 이런 산후조리비 같은 어떤 현금 지원 또 행복꾸러미 같은 현물 바우처를 좀 포함하면요. 제가 올해 그 쌍둥이를 통해서 받는 돈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도 양적인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출생의 좀 대책에 있어서는 이런 출산 후 부담 경감이나 또 일가정 양립의 접근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소 그냥 양적인 크기만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부부싸움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조사도 있듯이 이 가정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시간만 늘려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개입 방향으로서 어떤 가족 자체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둥이 아빠이시고 또 정부 제도에 또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모든 분들의 평가가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야심차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있고 또 돌봄, 양육, 주거 이른바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인데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에 또 계시니까 홍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사실 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도적 외연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활용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받는 급여가 소득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생계의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쓰려고 하면 직장 눈치를 보게 되고 동료에 대한 미안함도 생기고 다녀오면 또 승진도 누락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일가족 양립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일가족 양립을 정말로 선진국 수준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육아휴직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 대체를 높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불필요한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고 또 절차를 거의 자동 개시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아까 장 교수님도 일가족 양립 문제 중에 하나가 동료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거잖아요. 그 동료 수당도 신설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획기적으로 좀 가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좀 잘 되면 결국에는 양성 평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는 대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돌봄 인프라는 뭐 유럽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진 않지만 지금은 촘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정책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처럼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 다녀오고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걸 좀 확대하겠다는 거. 초등학교 돼서 일찍 또 학교를 하게 되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렇죠. 학원 뺑뺑이를 돌리니까 늘봄 학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것이 요 대책들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혼이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거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주거비 부담을 좀 대대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정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KBS도 지금 우리 아이, 우리 미래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아까 형 교수님이나 장 교수님 두 분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 그래서 어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쟁터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인터뷰를 들어본 제니퍼 스쿠바 교수의 이 요지도 바로 양성평등 등 인식의 전환일 겁니다. 자, 이 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장 교수님, 이런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 부부간의 불평등,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가족 내의 어떤 평등이라든가 또 관계 회복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복잡성이 더해가는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그런 대책 발표를 좀 보면 일 가정 양립 또 양육의 사회적 돌봄 또 주거 등의 나름대로 촘촘하게 대응한 것으로 좀 고민이 좀 보이지만 다만 여성계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정규직이라든가 또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확실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단녀들의 문제 해결. 그렇죠. 맞습니다. 불안전한 그런 고용에 놓여져 있거나 또 직장에 다니지 않는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또 그들을 위한 개입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출생 대책은 좀 단편적인 부분만 보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다차원적인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요? 사실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뭐 경작적으로는 따져보면 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과 출산에 따르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편익이라든가 행복이 있는데 비용이 더 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비용 안에 이제 직접적인 비용도 있고 기회 비용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결혼하고 출산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비용적 문제가 너무 부담이 크면 긍정적으로 가졌던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정부 정책이 비용 완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그러면 인식, 어떻게 보면 개인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의 가치, 가족의 가치 이런 거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 전반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거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절반 정도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 기업이 변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식 개선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족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던가 종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가족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KBS처럼 이렇게 방송과 미디어 역할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많이 쌓이고 모일 때 어떤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쉼없이 지치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란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저출생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은 또 골든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더라도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부터 충분히 의견을 말해 주신다면요. 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370조의 예산 투입과 또 합계 출산율의 미스매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지원 기반 사회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대응이 부족합니다. 저출생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가정의 해체와 또 관계의 단절에 있고, 또 출산 후 지원 대책에 앞서 출산 기반인 이런 가족관계 수준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 대책 노력과 동시에 좀 가족의 직접적인 개입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저출생 이슈를 일정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홍 교수님. 예, 저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출산율 추이가 지난 4월에 출생아 수가 19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반등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책이나 구조 개혁, 인식과 문화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핀란드 어떤 방송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핀란드도 요즘 출산율 엄청 떨어졌거든요. 초저출생 국가가 됐어요. 핀란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행복한 나라, 양성평등이 가장 최고인 나라, 육아 천국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 출산율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제가 일가족 양립도 뭐 사회적 돌봄 얘기했더니 핀란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 완화 정책은 인식이나 가치 변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또 몇백 조를 썼는데 출산율이 여전하다라는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정책도 정책대로 하지만 이런 인식과 문화와 가치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세계 인구의 날 특집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장대연 한경국립대 아동가족복지학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내일은 세계 인구의 날 특집 3부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농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